512기가짜리입니다. 옛날 핸드폰이야. 저거 쓴 지 한 4년 됐어. 노트 9이에요. 삼성이죠. 삼성의 기술은 독일 다음이죠. 핸드폰 시장은 아이고 이거 왜 이러냐. 안 지워지는 느낌, 감각, 관념, 주관, 생각 이런 것들을 문학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가 그거를 오늘 공부해 볼까 하는데 잘 안 닦긴 해요. 아이고야. 자극. 맞아요. 물 뿌리면 되는데 물을 안 갖고 왔어요. 네, 진지하게 지금 커피를 뿌릴까 하다가 그러면 혼날 것 같아갖고 안 뿌렸습니다. 원장이 울어요. 우리 수병이. 야, 뭐 한 짓이야? 밖에 이거 서랍장 새로 생긴 거 아세요? 어제 내가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내신 과제 집 저거 있잖아요. 저거가 이제 다음 주 클리닉 오시면 저기에 검사가 다 끝나서 첨사까지 돼서 꽂혀 있을 거예요. 들어오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기 자기 두루고일을 맨 위에 맨 앞에다 놨어요. 바로 꺼내갑니다. 이렇게 쏙.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 다른 반도 보는데. 몰라. 몰라. 그래서 맨 위에 있으니까 쏙 뽑아가시면 되고요. 다만 과제가 이렇게 비상사태처럼 과제가 안 되어 있으면 클리닉 때 마저 하고 가셔야 되므로 잘해서 제출하셨어야 될 거예요. 건우가 과제 했지? 믿고 있었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너는 할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어. 진짜로? 뭐 미션은 안 했어요? 뭐 그런 거 아니지? 채점은 안 했어요? 그런 거 아니지? 자, 내가 저번에도 첫날에도 말했지만 그냥 하지 마. 아니 이게 뭐 야 그럴 거면 공부 때려쳐 그게 아니라 하는 게 오히려 손해라서 그래. 그 시간에 그냥 롤을 해. 그게 푸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의미가 없어요. 바로 채점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푼다는 거는 내가 방금 풀었을 때 오답을 골랐을 때 무슨 논리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그걸 바꾸는 과정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점을 안 하고 그냥 풀기만 한 거는 우리 시간 날린 거야. 아깝잖아. 그냥 클릭 와서 채점하고 점검하면 되죠.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거 틀린 답을 고른 이유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또 개선되지 않아. 그래서 부탁할 테니까 그냥 갖고 와. 그럴 거면. 또 이렇게 말하면 집에 가서 엄마 고선생님이 국어 해오지 말래? 그냥 오래. 그렇게 다 자르고 말하지 말고 해오라고 이 사람아. 자 파이팅. 여기 보세요. 뭐부터 할 거냐? 구체 추상론부터 시작할 건데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 이거부터 설명한다고 했었어요. 구체, 추상 이 두 개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문학 용어도 여기서 출발하고요. 세상의 모든 존재도 구체와 추상에서 됐다. 잘 들어갔어. 구체와 추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감각입니다. 감각, 구체. 우리 인간에겐 감각기관,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있냐 하면 5가지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렇게 5가지의 오감이 존재해요. 그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를 구체라고 하고요. 감각으로 캐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추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두 구체 아니면 추상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연습해 봅시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 봄이야 봄. 스프링. 봄은 스프링 이렇게 해야 국어 선생 같냐? 봄은 구체야 추상이야? 구체.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니까 아닙니다. 봄은 추상이에요. 전형적인. 피부로 느껴지는데 자 피부가 따뜻한 게 봄을 만져서 따뜻한 건가요? 봄을 만지니까 이게 따뜻하구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따뜻한 이유는 따뜻한 햇살, 햇빛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햇빛은 구체예요. 하지만 봄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계절이라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건 감각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봄을 표현하고 싶어. 자, 봄이라는 추상적인 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어라고 하면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꽃 이런 식으로 구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예요. 추상.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저번에 했죠. 서정. 시는 서정. 마음을 글로 썼다는 거. 근데 마음은 구체야, 추상이야? 마음. 인간의 심리, 마음, 기분. 이건 뭐야? 추상에 들어가죠. 이 추상을 감각으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추상은 같은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 아, 힘들어. 구체부터 할게요. 경이라는 한자가 도움이 될 겁니다. 경. 이 경이라는 거는 감각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감각하는 걸 우리가 경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알게 됐다라는 말이 험이에요. 경험이 바로 감각하여 알게 됨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감각하지 않았는데 알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자, 미리 알고 있는 것, 감각 전에 먼저 알고 있는 것, 선험이라고 하고요. 비슷한 말로 선천적이라고 선천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말 우리 가끔 쓰지 않나요? 선천적인 재능. 이거는 내가 직접 해보고 감각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선천, 선험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경험이에요. 경험은 구체적인 것을 인지하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아우,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가면 아우 너무 좋겠다.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가면 너무 좋겠다. 자, 여자친구와 제주도 여행 간 건 경험인가요? 경험이 아니지. 내 머릿속에 상상, 관념이라고 합니다. 관념, 이런 거를. 이건 어때요? 내가 저번 달에 결혼하고서 아내랑 신혼여행 갔다 왔잖아.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렌트카 해서 뭐 도자기도 만들고 하고 놀고 왔어요. 자, 아내와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온 거는 경험인가요? 이제 이건 경험이 되죠. 내가 가서 직접 감각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경험과 선험은 여기서 다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마음.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줬죠. 자, 사람의 생각을 뭐라고 하냐? 주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관의 반대말은 뭘까요? 객관이에요. 예, 같은 말입니다, 지금. 외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이해를 위해서 그냥 하나하나 말하는데, 그냥 문학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 용어를 쓸 때는 그냥 다 같은 말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돼요. 감각할 수 있으면 구체고요. 그걸 경험이라고 하고요. 그걸 객관적인 정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볼 수 없는 마음, 관념, 생각, 정서, 시간 이런 것들은 주관에 해당하게 돼요. 봐봐요. 어떤 게 더 객관적인지 봐봐. 빨간 사과, 아름다운 사과. 사과를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했어요. 빨간 사과, 아름다운 사과. 뭐가 더 객관적인 평가인가요? 빨간 사과. 그게 감각 정보니까. 근데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감각한 정보인가? 어떤 기관으로 아름답다를 인지해? 눈으로 인지했는데요, 아름답다고? 아니, 눈으로 보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주관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 더 갑시다. 직접 제시. 미안하다. 큰일 날 뻔했네. 아, 미안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지. 자, 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추상이 나올까, 구체가 나올까?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면 추상이 나오지. 마음이 추상이니까. 나는 슬프다. 추상이지. 추상이 직접 제시해요. 정서를. 근데 시나 소설이나 문학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람의 마음을, 정서를 글로 쓴 거야. 그러면 어찌됐든 문학작품이면 만약에 시라면 무조건 거기는 정서가 담겨 있다. 맞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시 내가 한 편 써줄게요. 제목 몰라. 작가 봉수. 아, 제목 몰라. 아니, 몰라, 안 돼. 사과. 봉수. 빨갛다. 시 끝. 근데 시래요. 정서가 있어, 없어? 잘 생각해. 시야. 정서가 있어, 없어? 아니야, 잘 생각해. 정서를 글로 쓴 게 시야. 그게 서정이야. 자, 여기는 정서가 있다고 봐야 돼? 얘 무조건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빨갛다, 사과, 모두 다 뭐지? 구체지. 정서가 직접 드러난 건 아닌 거야. 그래서 간접제시라고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통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예.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구체는요,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인물과 사물이 있어요. 이 두 개를 가르는 기준은 뭘까, 이번에는 그러면이라고 하면, 바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즉 정서의 주체라면 사람이고요. 정서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사물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물이고 이건 인물이 아니에요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뭐 이상한 거 꺼내오실 필요 없고요. 정서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로 판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플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사물이 두 개로 갈리거든요. 사물은 인공물이라는 것과 자연물이라는 것, 이 두 개로 바뀝니다. 두 개로 나뉘어요. 자, 한자를 내가 더럽게 못하거든. 근데 내가 조심스럽게 써볼게. 인공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압. 쓸만한 한자니까 써봤어. 사람이 노력하여 라는 뜻이에요. 번역해줄게. 사람이 의도하여라고 해도 될까요? 의도하여, 노력하여 만든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공물은요, 이 물은 사물을 말합니다. 사람이 의도하여 만든 사물을 인공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연물은 뭘까? 이것도 한자 조금 어렵지만 써볼게요. 으쌰. 야, 이거 무슨 자인지 아십니까? 더럽게 못 썼네. 오, 안 해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뭐 자기주도 학습, 자아 정체성 할 때 자가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몰라.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닌지 나 까먹었어. 그러할 연자예요. 그러할 연. 붙여서 해석해 드릴게요. 스스로 그러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연물은 뭘까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야. 의도적으로. 스스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여러분들 자연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많이 나오고 많이 헷갈리는 건데, 자, 자연이요? 나무 같은 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연이란 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야, 너 되게 자연스러웠어. 이게, 너 되게 나무 같았어.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이 자연이란 말이. 자, 연습을 몇 개 해볼까? 밖에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봄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밖에 봄바람이 휘잉 불어요. 이 바람은 자연이야, 인공이야? 자연물이지. 바람은 자연물이야. 그렇군요. 이제 좀 이따 더우면 우리는 3월 말부터 에어컨 틀 거거든요. 에어컨을 금방 틀어요, 우리는. 학원이 사람이 많아서 금방 더워져. 쾌적한 에어컨 곧 틀어드릴게요. 오수명 또 울고 있겠지. 전기세 젠장 하면서. 에어컨 바람 휘잉. 내가 리모컨으로 띡 하고 틀어요. 휘잉 나와요. 그 바람은 자연물이야, 인공물이야? 인공물인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연물과 인공물은 인간이 의도해서 만든 건지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인지 그 차이로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자연물인 거 동의하시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연물이야, 인공물이야? 야, 김영수,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추상으로 빠져야지 왜 일리 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상이었어요. 마음은. 됐지? 그래서 부채 중에서 분류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되고. 자, 반려동물 저번 주에 드립 쳤던 것 같아. 안 했나? 안 했구나. 반려동물 있어? 또 반려. 없어? 반려동물. 오케이. 그 종이 어떻게 돼? 강아지. 그래. 우리 그분에게 이름이 계실 거예요. 이름이 뭡니까? 쪼꼬. 야, 쪼꼬 많죠? 초코야, 쪼꼬야. 되게 중요한데. 코야, 꼬야. 그거 꼬로 갑시다. 보통 이거 나중에 배울 거야. 된소리인데. 쪼꼬가 있어요. 자, 쪼꼬는 걔도 기분이 있을까? 쪼꼬도 마음이 있을까? 사람인가요? 사람은 아니죠.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서 넣자면 추상은 아니야. 만들 수 있어.
아유 깜짝이야. 여기에 들어가죠. 그 쪼꼬가 그렇게 생긴 거는 자네가 눈을 붙여주고 입을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야. 그렇게 원래 생긴 얘인 거야. 그렇게 존재한 친구야. 자연물이야. 문제는 사물이 정서 주체가 아니라는 거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좀 꼬이게 되어 있어요. 아닌데요, 우리 쪼꼬 마음이 있는데요. 기분 좋을 때 있고 기분 안 좋을 때 있고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있는데요. 알아. 그래서 쪼꼬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문학에서는 서양 문학 이론을 기본으로 쓰기 때문에 이 원리가 성립해요. 아시겠지만 서양의 근대 철학과는 근대 사상은 자연물을 지배하는 사물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기본적으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우리 한국 고등 문학의 이론이 쓰여져요. 이 용어들은 무조건 맨날 나옵니다. 안 나온 시험 하나라도 있으면 제가 바로 일 그만두겠습니다. 무조건 나와요, 이 개념은. 자, 그러면 그 쪼꼬를 마음이 없는 일로 해야 이 기법이 성립해요. 쪼꼬가 자네가 집에 가니까 쪼꼬가 반갑게 맞이해줘. 왔냐 왕왕 하면서 이제 반갑게 맞이해준다고. 잠깐만,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쪼꼬는 마음이 없는 사물인데 반갑게 반가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다고. 자, 그럼 이거 의인화 맞나요? 의인법? 의인법이 된 거예요. 그래야 의인법 판정이 돼요. 즉 사물을, 정서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물을 정서 주체를 성립시켜서 인물처럼 성립하는 거. 사물이 정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설명하면 그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의인화,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처럼 했다는 건 결국 마음이 없는 존재가 마음이 생기는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 쪼꼬가 문학에서는 잠깐 여기 있으라고 해. 잠깐 정서가 없는 걸로 하고 그래야 의인법이 성립하게 됩니다. 됐고요. 하나만 더. 자, 이거는 두고두고 써먹어야 되니까 잘 기억하세요. 특히 구체주상 구분하는 거는 농담이 아니라 3년 내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들어간 독서 문학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직접제시, 간접제시 안 까먹었지? 구체는 인물과 사물이에요. 정서 주체 여부로 가릅니다. 사물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닌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한 번만 가볍게 더 말할게. 서사. 이거 소설이었어요. 근데 지금 푼 거 서사. 시간. 서사 요소 3개였어요. 인물, 그리고 사건, 그리고 배경이었습니다. 각각 뭐 나오는지 저번 주에 했었거든요. 한 번만 더. 인물은 심리를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사건은 갈등 상황을 물어봅니다. 배경은 시간과 공간을 물어보는데요. 같은 말이야. 심리 어떻게 물어볼까요? 심리를 직접 제시했는지 간접 제시했는지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슬프다. 직접 제시. 봉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간접 제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구체 추상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갈등 관계는 오늘 많이 할 건 아닌데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은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이거 차근차근 또 나중에 또 다시 분석해 드릴게요.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에 사용되는 용어는 이거 저번 주에 했어잉? 묘사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묘사. 어느 정도로 묘사했는가? 묘사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참, 묘사는 뭐냐면 구체 정보 제시를 묘사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거를 묘사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김봉수 재수없게 생겼어. 자, 묘사인가요? 아닌가요? 묘사가 아니에요. 재수없다는 누군가의 마음 주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묘사가 아니에요. 자, 김봉수는 피부가 거뭇거뭇하고 모공이 넓다. 이러면 감각할 수 있는 정보 아닌가요? 피부 색깔, 그리고 모공의 크기, 눈으로 감각할 수 있죠. 만질 수도 있지만 만지지 말고.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묘사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묘사 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정보 제시. 미안, 진짜 사람 글씨가 아니구나. 구체 정보 제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묘사라고 합니다. 자, 구체는 근데 5가지가 있죠. 고소한 냄새가 났다. 엄마가 끓인 찌개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다. 저 어머니 찌개에 대한 묘사. 괜찮지? 후각 정보니까. 이런 식으로. 엄마가 끓인 찌개가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이다? 이거는 나의 판단 주관이지. 그러니까 이건 묘사가 아니야. 내 생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 소설은 박안서의 작품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읽고 풀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할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안서 씨는 돌아가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8년쯤 되셨을 거예요. 최근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던 작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으로 자주 만나게 될 분입니다. 박안서 씨는 전문적으로 글을 쓰신 분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분이 전업주부로 살다가 40대쯤에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할 거 없으셔갖고 소설을 써봤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계속 소설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인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할머니신데, 이분이 또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일단 학력이 서울대 국문학과예요. 아예 서울대 국문학과,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 이분이 그 서울대를 다닌 때가 1950년이라는 걸 알면 좀 느낌이 달라요. 1950년? 광복한 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시기 때는 여자가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도 서울대 국문학과 가신 몇 안 되는 여성분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1950년 한국전쟁, 6.25 전쟁 있을 때거든요. 예, 북한군이 점령한 상태인데도 서울대 다녔던 분이에요. 독특하죠, 이력이.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자, 14번부터 갑시다. 참, 하나 놓쳤다. 서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즉 소설에서 묻는 거는 이 세 가지인데 서사 중에 소설이 있는 거야. 이야기를 푸는 장르 중에 소설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소설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수한 문제가 있습니다. 칸이 여기 있네. 소설에서만 나올 수 있는 특수한 문제, 바로 서술자. 서술자는 오로지 소설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서술자가 가르는 기준은 여기까지는 다 될 거야. 1인칭인지 3인칭인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1인칭 서술자,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야.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작품 속에 인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3인칭은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작가가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거야. 등장인물이 아니야. 3인칭 서술자는. 자, 여기까지는 다 될 거야. 이제 오늘 공부한 걸 여기다 적용해 보자고. 여러분들, 1인칭은 이야기 서술 방식이, 형수야 대답해봐. 주관적일까 객관적일까? 그렇지. 1인칭이니까. 인물이니까. 이 인물의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정보들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3인칭은 어떨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자, 3인칭.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용어 써볼게. 관찰자 시점, 이런 거 들어봤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이게 뭔지 오늘 배운 걸 이용해서 이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봅시다. 관찰이 뭘까요? 관찰은, 그렇지. 이거야, 이거. 이게 관찰이야. 관찰은 눈으로 보아, 혹은 감각하여 알아차림. 알아차리려 감각함. 그게 바로 관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찰자라면 뭐밖에 못하는 거야? 감각 정보밖에 못 알아듣는 거야. 어떻게 나와요? 객관밖에 안 나와요. 서술자가, 3인칭 서술자가 어떤 인물을 설명하고 싶어요. 자, 봉수를 설명하고 싶어. 봉수가 화가 난 것 같아요. 근데 3인칭 관찰자는 봉수가 화가 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객관밖에 못 봐요, 이 관찰자는. 대신 그 관련된 정보를 화가 났다는 것을 간접 제시는 가능합니다. 봉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눈썹을 찡그렸다. 이런 식으로 감각할 수 있는 정보를 주죠. 그게 관찰자예요. 전지적 작가는 전지가 뭡니까? 이건 저번 주에 하지 않았어요? 전지? 전지가 무슨 뜻이었어? 다 모든 걸 알고 계신. 이제 말합시다. 구체도 알고 있고요. 감각 정보도 알고 있고요. 추상도 같이 알고 있다는, 추상도 알고 있는다는 뜻이 바로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 심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설명할 수 있죠. 즉 객관과 주관 정보까지 모두 다 공개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지적 작가였던 거였어요. 자, 이 소설은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술자가 1인칭이었거든요. 뭐라고 써 있어, 서술자가? 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1인칭 서술자. 자, 답 1번이요. 14번의 답 1번 보세요. 서술자가 등장인물, 뭐 아빠 이런 사람들이죠. 인물과 상황, 뭐 내가 물에 빠진 상황, 아빠가 누구한테 인사한 상황에 대한 반응, 심리와 태도. 이걸 직접 드러낸다. 네. 1인칭은 무조건 주관적으로 서술되고요. 당연히 직접 그대로 그 마음이 나옵니다. 직접 제시 맞는 얘기죠. 선제 1번이 답이었고요. 5번 같은 거 고르시면 안 돼요.
5번 볼래요?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 안 돼요. 1인칭 인물은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심리 주관에 맞춰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선지 2번도 봐봐요. 14번의 선지 2번. 시대적 상황 묘사. 자, 시간을 묘사했는가 묻고 있어요. 시간이 묘사인데 시간 중에 시대를 묘사했는가. 묘사하려면 자, 구체 정보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탱크가 밀려오고 있었다. 북한군에. 북한군에 탱크가 몰려오고 있다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지. 감각 정보지. 그러면 아이고 이게 한국전쟁 때구나라는 시대적 정보를 묘사한 거야. 이런 식으로. 다만 이 지문에는 그런 거 없죠. 응? 국민학교? 국민학교는 저기 일제강점기 1920년대부터 1996년까지 40 몇 년이요? 70년을 썼기 때문에 어떤 시대를 나타냈다고 보기에는 너무 커요, 범위가. 왜냐면 이렇게 또 될 수 있어. 아니, 그 정도면 범위 아닌가 할 텐데, 그러면 국민 빼고 학교란 말 써버리면 학교는 신라시대 태학부터 현대까지 있으므로 1500년 시간을 특정 시대를 말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시대적이라는 거는 어떤 굵직한 그 시대의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는 너무 넓어요, 국민학교는. 국민학교가 뭔지 아시죠? 안 해? 내가 국민학교 다녔었거든? 진짜야. 너무 늙어 보이는데? 국민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내가 2학년까지는 국민학교였어. 초등학교 2학년. 그래서 문정 국민학교 2학년 4반 김봉수 이렇게 쓰고 다녔거든? 근데 3학년 때부터는 공책이 다 바뀌었어. 땡땡 초등학교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네, 3학년 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여기 학원 선생님들이랑 이제 술 먹을 때 얘기했거든. 나 국민학교 다녀봤어요. 나도 나이 좀 있어. 그래서 나 2학년 때 다니다가 3학년 때부터 바뀌었어요 하니까 그 중등 원장님이, 그분은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 생각을 막 하더니만 에이 뻥치시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했더니 그거 바뀐 거 97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땐 님 2학년 아니거든요. 이렇게 님 5학년 때거든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난 좀 억울해. 분명히 내가 3학년 때 바뀌었거든. 아니야, 나 95년 때,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뀌었다. 근데 기사를 자기가 찾아봐요. 기다려봐요 하더니만. 봐봐, 97년부터 국민학교 바뀌었다잖아. 뭐지? 내가 내 나이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서 난 못 참지, 궁금한 거. 찾아봤죠. 아하, 제가 살았던 그 대전이 시범도시가 지정돼서 2년 먼저 시행했대요. 역시 진실은 밝혀지는 법. 국민학교 다녀봤습니다.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됐냐? 됐어요. 그래서 14번의 답 1번 해주시면 되고요. 15번은 이 작품의 서사를,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했냐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주인공 내가 처음에 아버지랑 강가에서 겪은 일이에요. 숲을 가요. 무서워서 물공포증이 있었나 봐. 아버지 붙어갖고 막 쫄아서 가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강에 던져요. 으악! 죽을 것 같아서 봤는데 사실 무릎밖에 허리밖에 안 오는 얕은 물이었던 거야. 배신 나온 것 같아, 아빠한테. 근데 그로 인해서 물 공포증이 사라지고 수영도 배울 수 있었죠. 자, 이게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이거 아닌가요? 기대, 그리고 아버지가 나 물에 던져, 배반, 근데 그로 인해서 성장. 두 번째 에피소드는 좀 달랐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일하는 데를 데려가려고 해요. 데려갔어요. 엄마는 반대했었는데 데려갔어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뭐였죠? 수위실이라는 데서 일하고 있었대요. 경비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건물에서 가장 높은 회장님쯤 되는 것 같아. 대머리에 여기 말로 따르면 쪼다같이 생긴 오수병인가? 어쨌든 높으신 분이 오니까 질겁해서 막 급하게 뛰어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경례를 했대요. 그걸 보고 이 주인공이 어때요? 실망하죠. 아버지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되게 위대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멋있는 양복 입고 나가서 하는데 경비 아저씨였다니 막 산산이 기대가 부서졌어요. 잠깐만. 근데 그 다음에 성장한 게 이 소설에 실려 있나요? 거기까지는 없어요. 실망하고 끝나요. 답 5번 보겠습니다. 15번의 답 5번 보세요. 아버지의 웃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나의 내적 성장. 아니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성장까지는 없었습니다. 배반까지밖에 없었어요.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결국에 뭐 물어봤어요? 인물의 심리. 자, 보세요. 이 틀 안에서 움직여요. 모든 문학 문제 메커니즘은. 심리. 자, 근데 A에서는 새로운 공간이, 내 시골에 살다가 아버지가 일하는 도시로 나오니까 무서워, 후회스러워, 심리가 변했죠.
기대해서. B는 아버지가 갑자기 누구한테 가서 막 인사를 해요. 아, 그걸 보고 실망했죠.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죠. 심리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봐봐. 선지 1번 보세요. 선지 1번. A, B 모두 현재형 진술을 통해 긴박감을 주고 있다. 현재형인지 아닌지부터 얘기할까요? 자, 이건 문법을 알면 좀 더 편한데, 근데 여러분들 한국인이라서 현재형인지 아닌지 알아요. 우리나라 말의 시제는 마지막 서술어에 담겨 있습니다. 서너말 어미가 알려주는데요. 아무거나 읽어볼게. 없었다. 하나만 더 읽을게. 먹었다. 뛰어나왔다. 됐지? 이거 충분히 과거형이라는 거 인지되시죠? 예, 그래서 일단 답은 아니에요. 다만 이건 묻자. 긴박감은 맞나요? A, B의 긴박감은 맞을까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 긴박감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드릴게요. 아, 여기도 쓰고 싶다. 미치겠다. 아이, 몰라. 긴박감이 뭐예요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긴박감 좀 위험하고 그런 느낌? 이렇게 느낌으로 하시다 보면 언젠가 나중에 틀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용어들을 공식화해 놓으시면 됩니다. 긴박감은 두 개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생사기로 위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위기. 약간 죽을 뻔한 위기. 이때 우리가 긴박감을 느껴요. 죽냐 사냐 할 때. 두 번째. 가치관 훼손 위기일 때도 긴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훈석아, 네가 수업이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점심 먹은 게 좀 잘못됐는지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간다고 네가 떠블 나와서 선생님 저 화장실로 가야 되겠어요. 급해요 하고 나가려고 해. 근데 내가 이 앞에 딱 서갖고 안 돼. 절대 못 가. 너 시 다 풀 때까지 못 가. 갑자기 널 막아. 근데 넌 장난하는 게 급하거든. 아니 선생님 너무 급해요. 지금 쉬고 나발이고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난 단호해요. 안 돼. 절대 못 가. 자,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배변 장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큰 가치관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훼손되게 생겨버렸어요. 긴박한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배 아파서 긴박해요. 이럴 때 성립하게 되는 게 긴박감이었어요. 긴박감은 어느 정도 성립합니다. 어느 정도. 왜? 그러니까 많이 성립하진 않는데 살짝 성립해요. A파트는요. 낯선 도시에 와서 쫄았어요. 뭐야 여기 막 길 잃어버리면 아빠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어. 위험한 상태죠. 그러면 충분히 긴박감이라 해도 괜찮아요. B도 이게 긴박감이 하면요.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되게 깍듯하게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 나의 가치관 같은 게 좀 훼손될 위기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긴박감, 긴장감 따위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재형이 아니었어요. 자, 선지 2번. A, B 모두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 배경 묘사 없습니다. 배경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패스예요, 그냥. 3번. 갈등은 오늘 배우진 않았지만 가볍게 보면요. 내적 갈등은 혼자 속에서 느끼는 거. B는 다른 인물 간의 갈등은 인물끼리 있는 외적 갈등을 의미합니다. 자, A의 내적 갈등은 맞아요. 나 여기 온 게 너무 후회돼. 내적 갈등 맞아요. 근데 B에서는요. 인물끼리 서로 지금 갈등하고 있나 하면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빠가 저기 회장님한테 격려하고 있는 거지 둘이 갈등한다 보기 힘들어요. 3번도 답이 아니었고요. 자, 5번 볼까요? A에서는 직접 제시, B에서는 간접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난다. 성격. 자, A의 인물 성격이 드러나 있나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 서술자니까 주인공 나야.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려면 다른 인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혹시 아버지의 성격이 나와 있나요? 아버지는 가혹했다. 막 이런 말 없죠. 직접 나와 있지 않네. 간접 제시. 이렇게. 아버지는 내 손을 꽉 붙잡았다. 이게 전부예요. 아버지가 내 손을 꽉 붙잡았다는 구체 정보죠. 아버지가 나를 챙긴다는 그 소중한 마음. 이게 간접 제시된 거예요.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5번 X. 자, 앞으로 오세요. 14쪽입니다. 힘드시죠? 조금만. 자, 지금 거의 끝났는데 오늘 독서지문 하나도 과제로 내드릴 거니까 단톡방 답 보시고 푸시면 됩니다.
아까 요 문학 하나만 하면 끝나요. 요 문학 하나 하면 그냥 끝내드릴게요. 시간이 몇 분 남든 그냥 쿨하게 보내줄게요. 안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해볼게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 4시에 수업 있어. 안 돼. 니네 두르고 2학년 선배들 수업해야 된단 말이야. 14쪽 오셨죠? 14쪽. 거기에 긴 고전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시 안 어려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는 결국 마음, 정서를 읽는 거예요. 고전 시는 이 시 화자의 마음 읽기가 편할까 어려울까 하면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말도 안 되게 쉬워요. 고전 시는. 읽기만 하면, 해석만 성공하면 너무 뻔해요. 심리 상태가. 자, 문제는 방금 말했네요. 읽기만 한다면, 해석을 하기만 한다면 쉽다. 그럼 우리에게 문제는 뭐예요? 해석이에요. 오해석 말고. 그래서 심리를 읽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어휘들을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고전 어휘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챙겨 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자기 걸로 만들고 쌓아가면 어느 순간 이게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그냥 현대 우리말로 잘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하는 것만 집중해서 잘 보시면 돼요. 이 고전 시간은. 작가를 한번 볼래요? 이 허난설원이 나네. 이거 아시는 분이 건우가 이거 아니야? 허난설원? 아니야. 우리 14쪽 보고 있어. 15쪽, 14쪽. 허난설원 동생이 좀 유명한데. 율곡이 동생인데 성이 달라? 율곡이가 허이 씨였나? 그건 아닌데. 율곡이는 이 씨야. 동생이면 성이 같아야지. 허씨 중에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건 누굴까요? 허준? 허준이 아닌데 이름이 비슷해요. 혹시 허균이라고 알아요? 허균? 그냥 허균을 모르는구나. 허균이 쓴 소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요. 홍길동전이라고 하는데. 홍길동전이 최초로 쓰여진 한글 소설이래요. 근데 그걸 쓴 사람이 허균이고요. 허균의 누나가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이 누나예요. 허균 누나예요. 근데 허균부터 막히니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구만. 허난설원은 20대 때 죽습니다. 이 규현가는 교과서에 아주 높은 확률로 배치되어 있거든요. 내신 작품 이미 수능에서는 4번이 나왔고 너무 많이 나왔어요. 워낙 필수 문학 작품이고 이게 왜 필수냐? 이 작품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기 쓰인 표현, 어휘들이 기준이 돼요.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번역을 따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휘들은 잘 체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수능에 안 나올 거야. 최근 연구 때문에. 허난설은 20대 죽었거든요. 근데 이 글이 왜 전해지냐면 동생인 허균이 얘가 높은 벼슬까지 했었어. 허균이 이제 누나 유품을 정리하면서 누나가 써놓은 글들을 정리해서 허난설원 문집이라는 걸 발간하거든. 근데 그게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국어책에서 공부하는 거야. 근데 허난설원이 이런 작품을 창작한 것만 해도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중국 고대 시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구절이 나온 거야. 이 중국놈들 또 뺏겼구만. 근데 문제는 허난설원의 시보다 2000년이 앞서 있어요. 그 중국 시가. 그러면 허난설원이 표절한 건가요? 자, 이건 좀 허난설원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허난설원은 이 시를 어떻게 썼는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죽었어요. 동생이 그럼 허균이 사기친 건가요? 동생이? 아니요. 허균은 뭐라고 이걸 했냐면요. 누나가 평소에 써놓은 글을 모아서 모아놨다. 그냥 이렇게만 했지 누나가 열심히 창작했어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누나는 처음부터 이 허난설은 처음부터 이걸 내가 자기가 썼다 한 적이 없어요. 자, 다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데요. 허균이 누나에 대해 평가할 때 이런 글도 있어요. 누나는 평소 중국 고대 시를 읽고 해석하는 걸 즐겨하여 그 필사본이 많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허난설원이 옛날 중국 고대 시를 보고 그걸 옮겨 적은 거다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합니다. 자, 좀 뭔가 김이 빠지죠. 그래서 아마 수능에는 이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그렇다면 이 문학은 가치가 없나요 하면 전혀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왜요? 뭘로 써져 있었냐면 훈민정음으로 써져 있거든요. 중국 고대시는 한자로 쓰여져 있죠. 근데 이걸 허난설원이 우리나라 그린 훈민정음, 한국어로 번역해서 써놓은 거니까 오히려 우리 국어 문학의 표현법을 더 잘 알 수 있어서 오히려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해야 돼. 가볼게요. 시작해볼게요. 자, 잘 따라와봐요. 특히 지문 왼쪽 오른쪽에 지문어휘 정리하기라는 파트가 있죠. 거기다가 어휘를 충실하게 체크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볼게. 3355 야유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가요. 놀 유자예요. 놀다. 플레이라는 뜻이거든요. 원, 정원, 장소라는 뜻이야. 노는 데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술집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자, 클럽으로 번역하시면 돼요. 클럽으로. 그래서 335 모여갖고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가.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앞에 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모두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먼저 배경 얘기부터 조금 하고 시작할게요. 허난서른은 20대 때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유가 대충 예상은 돼요. 왜 그렇게 일찍 죽었냐면 외로워서 죽었어요. 자,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여자가 내가 얘 좋아하니까 얘랑 결혼할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그러니까 아빠가 정해준 얘랑 누군지도 모르는 얘랑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가 결혼식 때만 보이더니만 집에 안 와요. 신혼집에 안 와. 이 애는 아직 놀고 싶은 얘인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맨날 밖에 나가서 술집 가고 다른 여자랑 놀고 다녀요. 아니 그러면 이 아줌마도 같이 나가서 놀면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여인이 그럴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집 안에 혼자서 계속 있었어야 됐던 거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겠지. 그러니까 첫 줄 뭘로 보여요? 자, 내 남편 친구들이 또 335 모여갖고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왔단 말인가? 이 세 사람은 뭐냐면요. 새로운 기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가는 술집에 새로운 기생이 나왔나? 또 거기 갔나? 이렇게 번역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335 야유원에 새 기생이 나온 건가? 그거 보러 갔나? 또 왜 안 오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 줄 가볼게. 꽃 피고 날 저물 재정리합시다. 아마 오늘도 몇 번 볼 거예요. 대는 때라는 말이고요. 시간대를 말하는 거야. 몸에 있는 때 말고 시간의 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정해진 장소 없이 나가 있어. 남편이 계속 백마근편. 자, 여러분들 요 줄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조금만 줄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찾고 와봐.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부를 수가 없어. 이름을 모르니까. 이윤호였던가? 맞나? 맞췄어. 괜찮아요? 내가 쉬는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세 번째 줄. 아니 저거. 아우 힘들어. 세 번째 줄 봐봐요. 백마근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자, 백마근편에 별사탕이 달려 있습니다. 별사탕은 답을 고르는데 결정적 단서란 뜻이니까 빨리 보러 가볼까요? 오른쪽 페이지에 백마근편. 훌륭한 말과 값비싼 채찍. 근데 이것도 의역을 해준 거야. 백마근편을 그대로 번역하면 희다. 흰 말과 금편, 금으로 된 채찍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이게 의역도 해줬어.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자, 옆에다 써보세요. 백마근편 옆에다가 훌륭한 말과 값비싼 채찍 옆에다 써보세요. 포르쉐의 롤렉스라고 쓰면 딱 맞습니다. 좋은 수입차에 비싼 시계 차고라는 뜻이에요, 이게. 포르쉐 플러스 롤렉스라고 쓰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올까요? 백마근편으로 어디 머무는 곳. 아이고 이렇게 또 외제차 끌고 또 비싼 시계 차고서 어디 또 싸돌아 다니는 거야 하면서 하는 거지요. 자, 덥기도 하고 시간도 좀 그렇기도 하죠. 많이는 제가 시간을 못 드리고요. 제가 좀 치사하지만 7분만 쉴게요. 7분만. 지금 10분이거든요. 17분까지만 쉴 테니까 졸리신 분은 7분이라도 좀 주무시고요. 아니면 물 먹고 커피 먹고 오세요. 17분에 3교시 하겠습니다. 좀만 쉬고 합시다.